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어떤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밤 베개 밑에 돈이 생기는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냥씩, 한 달이면 300냥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매달 몇 천만 원씩 생기는 셈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중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종로 시전거리. 조선 중종 12년, 이른 봄의 어느 날입니다. 새벽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둘씩 상점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포목점, 곡물가게, 그릇가게. 하루의 생업이 시작되는 소리들이 거리를 채워나갑니다. 두두두두. 누군가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각을 알리는 파수꾼의 북소리죠. 여보게, 김포목. 옆 가게 쌀가게 주인 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또 밤새 뒤척이셨나? 얼굴이 완전히 상했군. 김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박 형님.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5살, 20살의 장가를 들어 15년간 알콩달콩 살아온 부부. 20년간 정직하게 포목 장사를 해온 그였지만 요즘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서방, 오늘은 무슨 천을 보실 겁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김상희의 포목점은 한양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정직하고 품질 좋은 옷감을 파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명주는 어떻습니까? 어머님 환갑 옷감으로는 이만한 게 없을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은화 세냥입니다. 조금 깎아주실 수 없나요? 김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낙 좋은 물건이라. 하지만 단골 손님이시니 반량은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손님을 대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하루 벌이를 정리했습니다. 요즘엔 하루에 한 냥에서 2냥 정도 벌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아내 순옥이 또다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볼은 야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이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었습니다. 순호가, 오늘은 좀 어떠냐? 김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옥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침과 함께 피까지 나왔습니다. 김상희의 눈에는 아내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답고 건강했던 순옥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아이들, 12살 큰아들 도리와 9살 둘째 순이도 어머니의 병 때문에 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질 거죠? 그럼, 돌아. 어머니는 금방 나으실 거야. 하지만 김상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 소리에 놀라 깨어난 김상애. 순옥이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는데 그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아, 괜찮아요, 서방님. 그냥 목이 좀. 하지만 순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상희는 한양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원 허 씨를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부탁합니다. 제 아내를 한번 봐주십시오. 허 의원은 60대의 자상한 노인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온 명의였죠. 집에 와서 순옥의 맥을 짚어보고 얼굴빛을 살펴보던 허 의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서방, 허 의원이 김상희를 밖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겁니까? 폐병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좋은 약재로 치료하지 않으면 허 의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얼마나? 김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소 은화 100냥은 들 것 같습니다. 인삼, 녹용, 웅담 같은 귀한 약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이고 완전히 치료하려면 200냥은 김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냥이라니.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고작 30냥인데 100냥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님, 혹시 조금씩 나누어 드릴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인의 상태로 봐서는 한 달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안에 100냥을 구해야 한다니. 김상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고작 50냥이었는데 한 달 안에 100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상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 누구에게 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다들 가난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눈에 들어온 것이 화려한 등불이 켜진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루였습니다. 월화로라는 현판이 걸린 한양에서도 유명한 기생집이었죠.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곳이었지만 혹시 저기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김상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곳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자신 같은 사람이 저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아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지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배우는 분이시네요. 들어오시지요. 추운데 밖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전 처음으로 기루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과 은은한 촛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향긋한 향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생이 김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처음 배우는 얼굴이시네요. 그녀는 20살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드립 같은 눈썹,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김상희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러 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기생집에 돈을 빌리러 오셨다고요? 그녀가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월화라고 합니다. 나리의 성함은 김상이라고 합니다. 김상희의 나리. 좋은 이름이시네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 그리 크신지. 얼굴에 다 써 있으시네요. 월화가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상희는 아내의 병에 대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월화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00냥. 정말 큰 돈이군요. 월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저와 하룻밤을 함께 해주세요. 김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몸으로. 하지만 순옥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제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월화가 김상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리도 외로우시잖아요. 부인이 아프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김상희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날 밤 김상희는 생전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여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 그리고 묘한 흥분감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월화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김상희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죠. 다음 날 새벽, 월화가 은화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0냥입니다. 부인분 빨리 치료받으시길. 그리고 김나리. 네, 또 오세요. 저 나리가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를 살릴 돈은 생겼지만 이렇게 얻은 돈이 맞는 건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어디선가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도사 복장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노인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긴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자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구나. 돈 때문인가? 김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일까? 제가 뭘 했다고? 걱정 마라. 나는 자네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한다. 노인이 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로 뭔가 써있는 부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베개 밑에 두고 자거라. 매일 밤 은화 10냥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10냥 이상 쓰려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바라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런데 만약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깨달을 것이다.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도사님 성함이 내 이름은 현기다. 기억해 두거라. 그리고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온 김상애, 허 의원을 다시 불러 아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백냥이라는 거금이 있으니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 좋은 약재로 치유할 수 있겠군요. 부인도 금방 나아지실 겁니다. 허 의원의 말에 김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반신반의하며 부적을 베개 밑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돈이 생길까?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베개 밑에 은화 10냥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은화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네. 정말로. 그런데 그때 아내 순옥이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순호가? 사실 저는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뭐라고? 김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연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다른 여자와, 그것도 기생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병은 거짓이었다니. 그럼 자신이 월화와 보낸 그 밤은 순호가, 이건 내가 먼저. 제가 먼저요? 제가 뭘 먼저 했다고요?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진짜 바람을 피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그때 순옥이 갑자기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순호가. 김상희가 급히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소리치던 순옥이 갑자기 진짜로 피를 토한 것입니다. 허 의원이 급히 와서 진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부인이 갑자기 진짜 폐병에 걸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인의 상태는 정말 심각한 폐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상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거짓병, 갑작스러운 진짜 병, 그리고 베개 밑에 신비한 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베개 밑에 10냥과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핏빛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때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의 거짓병, 진짜 병, 그리고 베개 밑에 신비한 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순옥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김상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원님,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상한 병입니다. 마치 독에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약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베개 밑에 10냥으로 당장의 치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밤 정확히 10냥씩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옥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서방님, 저 정말 죄송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괜찮다, 순호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김상희의 마음속에는 월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감촉. 안 되지. 나는 가정이 있는 몸이야. 하지만 마음과 달리 발길은 자꾸만 기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옥의 병이 거의 다 나을 무렵, 김상희는 결국 기루를 찾았습니다. 어머, 김나리, 오랜만이시네요. 월화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인분은 좀 어떠세요? 고맙소.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김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온 것인데 그냥 인사차 들렀소. 월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호호,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김상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다 그래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그때 기루의 포주인 정매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강인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월화야, 손님 접대 제대로 해라. 그리고 김서방, 정매가 김상희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월화를 자주 찾으시던데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 말입니까? 월화를 독점하시려면 매달 은화 50냥은 내셔야 해요.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50냥. 김상희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베개 밑에서 나오는 돈은 하루에 10냥. 한 달이면 300냥인데 50냥 정도는 잠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김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그럼 오늘로 끝이네요. 월화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매가 돌아서려는데 월화가 김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나리. 저도 나리가 좋아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김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계가 있어요. 나리가 저를 진짜 아껴주신다면. 그날 밤 김상희는 베개 밑에 10냥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20냥을 써보자. 월화에게 좋은 비녀 하나 사주고 싶다. 처음으로 20냥을 썼습니다. 월화에게 옥비녀를 사주었더니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 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베개 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20냥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도사가 10냥이라고 했는데 다음 날 또 20냥을 써봤습니다. 그날 밤에도 20냥이 나왔습니다. 혹시 내가 쓰는 만큼 나오는 건가? 김상희의 마음속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집에 돌아가니 큰아들 도리가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돌아, 어디가 아프냐? 의원을 불러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에 주름 몇 개가 생겨 있었습니다. 설마 도사가 말한 대가가... 하지만 김상희는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우연이겠지. 요즘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계속해서 20냥씩 썼습니다. 월화와의 시간은 달콤했고 돈 걱정 없는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매가 김상희에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이제 50냥으로 올려야겠어요. 월화의 몸값이 올랐거든요. 50냥.
김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양까지는 괜찮겠지. 그날 밤 쉰양을 썼습니다. 월화와 함께 한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개 밑을 확인하니 정말로 쉰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확실히 늙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순이까지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내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꾸 아프고, 혹시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장사가 바빠서 그런 것뿐이야. 하지만 김상의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사 현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아니, 이제 젊은이라고 할 수 없겠구나. 도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했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저는 그냥 열량을 20냥으로, 20냥을 50냥으로, 이것이 욕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사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매일 내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재앙이 찾아오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심량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하지만 김상희는 이미 50냥짜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월화와의 달콤한 시간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너는 이미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사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상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50냥을 썼습니다. 월화의 웃음소리가 너무 달콤했거든요. 50냥씩 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김상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기루에서 시간을 보내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족한 생활이었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김상희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고 두 아들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루에서 월화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방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월화는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몰래 다른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월화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상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월화를 추궁했습니다. 월화! 너 지금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는 거냐? 김나리. 그게... 대답해! 월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나리 혼자서는... 내가 50냥씩이나 주고 있는데도 이 도령은 100냥을 주세요. 100냥. 김상희는 핏대가 올랐습니다. 그 이 도령이라는 게 누구냐? 한성부 판윤의 아들 이정호 도령이에요. 권력가의 아들. 김상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김상희는 처음으로 100냥을 썼습니다. 100냥? 이 정도면 이 도령보다 많이 주는 거야. 베개 밑에서 정말로 100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상희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반쯤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 순옥이 월화를 만나러 갔다 온 후였습니다. 서방님, 저 그 기생년을 만나고 왔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픈 것도 서방님이 늙어가는 것도 다 그 여자 때문 아니에요. 순옥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와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더는 못 참겠어요. 김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앞에서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그때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뛰어나가 보니 월화가 살고 있는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 김상희는 정신없이 뛰어가 월화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옥이 따라와 화재 현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순호가 의원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쳤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김상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의식불명이고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자신은 급속히 늙어가고. 그런데 월화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나리. 사실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석 달 됐어요. 하지만 월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김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고 이 도령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 도령이 나타났습니다. 김상희인가? 내 여자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도령은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도령, 월화는 제가 먼저. 돈이 문제라면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권력이 문제라면 너 같은 상놈이 감히 나와 겨룰 생각을 하느냐? 김상희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분노와 질투에 불타 200냥을 썼습니다. 월화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개 밑에서 200냥이 나왔지만 김상희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밤새 신음했습니다. 다음 날 정매가 김상희를 찾아왔습니다. 김방,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매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월화가 처음부터 이 도령과 짜고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도령이 월화에게 시켜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한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하는지 알아내려고. 김상희는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월화가 저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김서방. 그때 정매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속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상희야, 나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기생이었다. 내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나를 버리고 갔지.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다른 집에 맡겼는데. 김상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월화는 내 이복 동생이다. 이 도령이 바로 내 아버지야. 늙은 모습이지만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월화가 이복 동생이고 경쟁자였던 이 도령이 아버지라니. 김상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도사 현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 도사님? 현기가 나타나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매와 월화, 그리고 이 도령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상이었다. 내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환상이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을 부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마음속 탐욕이 만들어낸 시험이었다. 김상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월화도 정매도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말씀입니까? 내 욕망이 실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대가는 실제였지. 김상희가 거울을 보니 자신은 이미 60대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봐라. 김상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호가! 돌아! 순아!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 안 곳곳에 회색 재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사 현기가 뒤따라왔습니다. 내 가족들이다. 제 가족이라고요? 김상희는 무릎을 꿇고 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내 수명과 함께 가족들의 생명력도 빨아들였다. 그들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이제 쟤만 남았다. 김상희는 무릎을 꿇고 재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돌아야, 순아. 김상희가 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재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사님,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탐욕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다. 김상희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사 현기가 갑자기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늙은 김상의 자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다. 50년 후의 내 모습이다. 50년 후에 저요. 늙은 김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겪었다. 탐욕에 빠져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 그리고 신에게 간청했다. 과거로 돌아가 내 젊은 시절을 구해달라고. 그럼 저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늙은 김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고해도 젊은 나는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이것이 벌써 99번째다. 99번째요? 99번이나 이 시간을 되돌렸지만 매번 똑같은 결과였다. 내 탐욕은 그 어떤 경고보다 강했다. 김상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늙은 김상희가 2개의 부적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금색이었고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는 부적이다. 내 가족도 내 젊음도 모두 돌아온다. 99번의 실패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김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너와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내 탐욕의 대가를 다른 무고한 사람이 치르는 것이다. 김상희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가족을 잃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죠? 늙은 김상희가 검은 부적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늙은 몸으로 혼자서.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히 혼자서요? 아, 그렇다. 내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김상희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되살릴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대가를 다른 무고한 사람이 치러야 한다면, 그때 김상희의 머릿속에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저희를 되살리고 싶으세요? 그리고 큰아들 도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살아난다면 저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김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김상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인가요? 늙은 김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다. 진정한 선택의 순간이다. 김상희는 두 부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금색 부적은 따뜻하게 빛났고 검은 부적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상희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옥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탐욕에 빠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김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포목상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희생을 생각할 정도로 타락했단 말인가. 저는 김상희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검은 부적을 선택합니다. 정말인가? 가족을 포기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희가 검은 부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되살아난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늙은 김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99번의 시도에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했구나. 그때 주변이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환상인가요? 늙은 김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희가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집, 익숙한 침실이었습니다. 옆에는 건강한 모습의 아내 순옥이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베개 밑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사 현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애로운 얼굴에 선량한 노인이었습니다. 젊은이여, 깨어났느냐? 도사님,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마음속 탐욕을 시험한 것이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올바른 선택? 다른 사람의 희생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선택한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도사가 부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적은 필요 없다. 너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김상희는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잔잔한 숨소리. 도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만족은 모든 것을 지켜준다. 도사가 사라진 후 김상희는 조용히 일어나 가족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상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내 순옥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호가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는 오직 너와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겠다. 가게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희의 정직함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믿고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가게에서 사면 안심이야. 절대 속이지 않거든. 그리고 우연한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한 양반이 김상희의 인품을 보고 큰 주문을 맡겼습니다. 내가 보기에 김서방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집 옷감은 모두 여기서 사겠소. 1년 후 김상희의 가게는 한양에서 가장 믿음직한 포목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내 순옥도 건강해졌고 아이들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할게요. 큰아들 도리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 하지만 급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5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김상희의 가게도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점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순옥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순호가.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김상희는 정말로 만족했습니다. 많은 돈도 큰 권력도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사 현기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냐? 만족스러운 삶인가?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것을 기억해라. 도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라. 탐욕의 위험함과 만족의 소중함을. 한편 탐욕에 빠졌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상희를 시기했던 욕심쟁이 상인 최부자는 결국 무리한 투자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던 김진사는 관아에 발각되어 파직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희를 도왔던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가난했지만 김상희에게 쌀을 빌려줬던 박할머니는 김상희의 도움으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도 순옥을 정성껏 치료해준 의원 허 씨는 김상희의 후원으로 더 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조선 인조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박서방이라는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산에서 나는 온갖 약초를 캐어다가 장터에서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내였지요. 나이는 30을 조금 넘었고 키는 훤칠하지만 몸은 산일을 하며 다져진 탓에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만큼은 맑고 총기가 있어 한 번 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박서방의 집은 안동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작은 논밭과 약초 장사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박서방은 산에 대해서만큼은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언제 따야 약효가 좋은지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박서방이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동 부사의 부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온갖 명의들이 와서 진찰해봐도 낫지 않았는데 박서방이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드시는 물이 혹시 새로 판 우물물은 아닙니까? 부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소. 한 달 전에 새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요? 그 우물 주변에 독버섯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연결되어 물에 독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확인해 보니 그 말이 맞았고 우물을 메우고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다 쓰니 부인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서방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안동 장터의 약방 주인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이번에 가져온 당귀가 참 좋네요. 색깔도 고르고 향도 진하고 말이에요.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님. 지리산 깊은 곳에서 정성껏 캔 것이니 약효도 좋을 겁니다. 안동 장터의 약방 주인들은 모두 박서방을 믿고 약초를 사들였습니다. 한 번도 가짜나 불량품을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서방의 약초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팔렸지만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박서방의 마음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가을이 유난히 일찍 와서 좋은 약초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지요. 게다가 장터에는 다른 고장에서 온 약초꾼들이 늘어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박서방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날지 걱정이구나. 약초값도 떨어지고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평소처럼 산에서 내려와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데 낯선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것이 제법 부유해 보였지요.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쪄서 복스러워 보였지만 작은 눈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이 영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약초 장수, 혹시 천년 묵은 산삼 같은 건 없습니까?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요? 그런 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그야 그렇겠지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가보시겠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런 것이 있다면 나라에 바쳐야 할 만큼 귀한 것인데 이런 장터에서 함부로 거래할 물건이 아니었지요. 아닙니다. 그런 귀한 물건은 저 같은 사람이 다룰 게 못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구실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약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 같은데 말이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텐데요.
그때 김진봉이 주머니에서 은화 몇 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 돈이면 석 달은 넉넉히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이건 그저 미리 드리는 사례금의 일부요. 일이 성사되면 이것의 10배는 더 드리겠소. 그 사내는 김진봉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상인이라고 하면서 며칠 후에 있을 거래에 약초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박서방이 함께 가서 산삼의 진위를 확인해주면 후한 사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내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1년 동안 벌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을 것이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루면 되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진봉의 말에 박서방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약초 값이 떨어져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곧 겨울이 오면 산에 올라가기도 어려워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찾으신 겁니까? 안동에는 저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약초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아, 그게 말이지요. 사실 김 영감님께서 당신을 추천하셨어요. 약초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산삼 같은 귀한 약재는 당신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영감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말에 박서방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지요.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요? 위험하긴요. 그저 산삼 하나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하하. 김진봉의 웃음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박서방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봉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함께 길을 떠났지요. 목적지는 안동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김진봉은 박서방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의 큰 상인들 이야기, 귀한 약재들의 가격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거래할 산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이번에 거래할 산삼은 정말 천년은 좋기 묵은 것이라오.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향기만 맡아도 기운이 솟아날 정도지요. 하지만 워낙 비싼 물건이라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오. 그래서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요. 박서방은 점점 기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약초를 다뤄왔지만 천년 묵은 산삼은 구경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귀한 것을 볼 수 있다니 돈을 떠나서라도 가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김진봉이 말하는 서울 이야기들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가끔 말을 더듬거나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지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서울에서는 산삼을 주로 어디서 구하시나요? 김진봉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그게 주로 강원도에서. 아니, 경상도에서. 여러 곳에서 구하지요. 하하.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평안도에서 가장 좋은 산삼이 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게 제가 말 실수를. 요즘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헷갈렸네요. 박서방은 마음 한편에 의심이 생겼지만 이미 길을 떠난 마당에 지금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받은 사례금도 있었고요. 중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김진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막 주인이 박서방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손님, 조심하시오. 저 사람 며칠 전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왔다가 싸우고 간 일이 있었어요. 박서방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싸웠다고요? 네, 뭔가 약재 거래를 하다가 서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함께 온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면서 혼자 도망갔어요. 박서방의 등골에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진봉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요. 김진봉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아, 그냥 길에 대해 물어본 것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두 사람은 한적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고 집들도 몇 채 되지 않았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아, 오늘이 장날이라 모두 큰 마을로 갔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김진봉이 안내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도 오래된 것 같았지요. 여기가 바로 그 집이요. 주인은 최판서라는 분인데 대대로 약재 장사를 해온 집안이라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이 넓고 사랑채도 제법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기척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때 박서방은 뒤뜰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김진봉이 사랑채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저, 김진봉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 6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수염이 희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최판서라고 소개된 그 노인은 박서방을 훑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약초를 보러 온 분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런데 박서방이 사랑채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뒤뜰에 큰 산에 둘이 숨어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들이 험상궂어 보였지요. 박서방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아, 그들은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오. 워낙 귀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 조심해야 해서 말이지요. 사랑채 안은 온갖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면에는 약재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약재들 중 상당수가 가짜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최판서는 그 중 하나의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 상자 안에 있소이다. 우리 집안 대대로 간직해온 보물이지요. 박서방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천년 묵은 것입니까? 김진봉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최판서가 상자를 열자 정말로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비단에 곱게 쌓인 산삼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크기부터가 보통 것과는 달랐지요. 뿌리가 정말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향기도 진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산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약초를 다룬 지 오래된 박서방의 눈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김진봉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천년 묵은 것 같지 않소? 박서방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서방이 산삼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뿌리의 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오래된 산삼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요. 혹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끝부분을 조금 잘라서 속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박서방의 말에 최 판서와 김진봉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최 판서가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만 해주시오. 김진봉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조금만요. 워낙 귀한 물건이라. 박서방이 작은 칼로 산삼 끝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린 부분에서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났지요. 겉은 오래된 산삼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뿔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 뿌리 같은데요. 그것도 겉에만 뭔가 칠을 한 것 같고. 박서방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 판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뭐라고? 감히 우리 집안의 보물을 가짜라고 하는 거요? 박서방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왜 속과 겉이 다른 겁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뿌리를 산삼처럼 꾸민 것입니다. 보세요. 이 갈색 칠이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서방이 당당하게 말하자 김진봉이 나서서 윽박질렀습니다. 이 시골뜨기가 감히 서울에서 온 상인과 최 판서님을 사기꾼 취급하다니.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그때 갑자기 사랑채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뒤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얼굴들이 험상궂게 생긴 것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진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놈이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큰 사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우리 계획을 망치고 있다고? 박서방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저는 그저 산삼을 감정해달라고 해서 온 것뿐인데요. 최 판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기냐? 사실은 이렇다. 우리는 이 가짜 산삼을 진짜라고 속여서 큰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내가 가짜라고 밝혀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진봉이 화를 내며 설명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가 진짜다라고 확인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서울의 큰 부자에게 팔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짜라고 하니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박서방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진짜 사기꾼들이었고 자신은 그들의 사기 행각에 이용당할 뻔했던 것이지요. 박서방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최 판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됐나? 내가 나가서 이 일을 발설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내 놈을 여기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건장한 사내 중 하나가 허리에서 칼을 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요. 작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산에 묻어버릴까요? 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체라도 발견되면 귀찮아져. 차라리 계곡에 빠뜨려서. 김진봉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 근처에 다른 집들도 있으니까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 박서방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일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오래 생활하며 기른 지혜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박서방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네, 저는 진짜 천년 묵은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가짜 말고 진짜 천년 산삼 말이에요. 사기꾼들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진짜 천년 산삼이라니 그것만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터였지요. 최판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박서방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산을 다니면서 발견한 곳인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천년은 좋게 묵은 산삼이 있어요. 큰 사내가 위협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박서방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물론 그런 산삼은 없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거든요. 김진봉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냐? 여기서 하루 정도 걸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입니다. 길도 험하고 찾기도 어려워서 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최판서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작은 사내가 의심을 표했습니다. 형님, 혹시 이놈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큰 사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놈이 목숨이 아까워서 거짓말을 하는 걸지도 몰라. 박서방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박서방이 급히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산삼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사실 이것은 박서방이 며칠 전에 산에서 발견한 100년 정도 묵은 산삼이었는데 너무 작아서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제가 그곳에서 떨어진 산삼 조각을 주워온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그 조각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록 작은 조각이었지만 확실히 진짜 산삼이었거든요. 최판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이건 정말 산삼이군. 향기도 진하고. 이 정도 품질이라면. 김진봉도 흥분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산삼이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사기꾼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최판서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때는 정말 죽는다는 걸 알아둬라. 박서방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 험해서 밧줄이나 삽 같은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날 밤 박서방은 사랑채 한쪽 방에 갇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문 앞에는 큰 사내가 지키고 서 있었지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박서방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정말 험한 곳으로 가야겠는데. 아, 계곡 있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칠까? 한편 사기꾼들은 옆방에서 내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진봉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산삼이 있을까요?
최판서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든 없든 일단 그 놈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혹시 정말 있다면 대박이고 없다면 큰 사내가 끝을 맺었습니다. 없다면 그냥 계곡에 빠뜨려 버리면 돼. 작은 사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최판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가는 거야. 4명이서 한 놈을 지키는데 무슨 걱정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사기꾼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진봉과 최판서, 그리고 건장한 사내 둘까지 총 4명이었지요. 박서방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길이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산길은 정말로 험했습니다. 바위투성이의 길도 제대로 나지 않아서 사기꾼들이 중간중간 불평을 했지요. 김진봉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거냐? 너무 험한데. 박서방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작은 사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에이고, 다리야,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하나? 큰 사내가 다그쳤습니다. 그만 투덜거려. 돈 생각해봐. 천년 산삼 하나만 있으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박서방은 일부러 더 험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중간에 쉬면서 물을 마실 때였습니다. 최판서가 지쳐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벌써 2시간은 걸어온 것 같은데.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저 고개만 넘으면. 그런데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김진봉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뭐를 조심하라는 거냐? 박서방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산삼이 있는 곳 근처에는 큰 멧돼지들이 살고 있어요. 산삼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작은 사내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멧돼지라고? 그럼 위험하잖아. 박서방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멧돼지들이 몰려와서 공격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박서방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사기꾼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야겠는데. 박서방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무기를 쓰면 더 위험해져요. 멧돼지는 피냄새를 맡으면 더 흥분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접근해서 재빨리 산삼만 캐고 도망쳐야 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박서방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었고 나무로 만든 다리 하나가 계곡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지요. 다리는 오래되어서 삐걱거렸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박서방이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 바위 뒤쪽에 천년 산삼이 자라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지만 워낙 멀어서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최판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저기에? 박서방이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위험해 보이니까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건너야겠어요. 김진봉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갈 거냐? 최판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 볼 테니 너는 뒤에서 오너라. 하지만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으시죠. 사실 박서방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 건너편에는 예전에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지요. 만약 먼저 건너가서 그 길들 중 하나로 도망간다면 이 험한 산에서 자신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최판서가 경고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우리도 바로 따라갈 테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큰 사내가 위협했습니다. 이 자식아, 너 혹시 도망갈 생각 아니지? 만약 도망간다면 내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릴 거야! 박서방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도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요.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생각보다 더 낡아서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지요. 사기꾼들은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박서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다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리 한쪽 줄을 칼로 잘랐습니다.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박서방은 건너편으로 뛰어내렸지요. 다리는 그대로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기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뭘 한 거냐? 김진봉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자식,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지? 최판서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기어코 찾아내서 죽여버리겠어. 박서방은 건너편에서 크게 소리쳤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꾼들과 함께 다닐 수 없어요. 큰 사내가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이 자식아, 우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기어코 찾아내서 죽여버리겠어. 작은 사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죠? 이제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최판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분명히 다른 곳에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하지만 박서방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길을 잘 아는 박서방은 빠른 걸음으로 안전한 곳으로 향했지요.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계곡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길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곡 주변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다른 곳에서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김진봉이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 자식, 완전히 우리를 농락한 거야. 최판서가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그 놈을 잡으려고 며칠 더 머물까? 큰 사내가 조언했습니다. 형님, 그보다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놈이 관아에 신고하면 큰일이에요. 작은 사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체가 들통났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결국 사기꾼들은 그날 밤 짐을 싸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스님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박서방의 사정을 듣고 하룻밤 재워주었지요. 스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위험할 뻔했네. 부처님이 보살펴 주신 거야. 박서방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님이 조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안동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빨리 가서 관아에 신고하거라.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스님이 알려준 길로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아에 가서 사기꾼들의 일을 신고했지요. 박서방이 급히 말했습니다. 사또님, 큰일입니다.
가짜 산삼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박서방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사또는 크게 놀라며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마을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너라. 하지만 포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기꾼들이 도망간 뒤였습니다. 집에는 가짜 약재들과 산삼을 꾸미는데 쓰인 도구들만 남아 있었지요. 포졸이 보고했습니다. 사또님, 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증거품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사또가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을에도 연락해서 그들을 찾도록 해라. 그리고 박서방.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또님. 사또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덕분에 큰 사기를 막을 수 있었네. 만약 그 가짜 산삼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텐데 말이야. 박서방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사또님. 그 일이 있은 후 박서방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험한 일을 당해도 지혜롭게 헤쳐나간 이야기가 퍼지면서 멀리서도 박서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몇 달 후 사또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전라도에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서방, 좋은 소식이야. 그 사기꾼들을 드디어 잡았다네. 박서방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잡힌 건가요? 사또가 설명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들켰다네. 그곳 약초꾼이 가짜임을 알아차리고 신고했거든. 자네가 그때 신고해준 덕분에 다른 고을에서도 미리 주의하고 있었던 거야. 박서방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되어서요. 사또가 포상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포상금도 나왔네. 사기꾼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말이야. 사또가 내민 포상금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한 해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절반 정도 되는 액수였지요. 박서방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또님. 사또가 당부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돈이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신고하게. 그 후 박서방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상인이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박서방님, 좋은 제안이 있는데요. 귀한 약재 거래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약재인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지, 추천인은 누구인지도 알려주세요. 상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급한 일이라서. 박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어요. 그 상인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고을에서 온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박서방은 그 후에도 계속 정직하게 약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젊은 약초꾼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했답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 말이야. 몇 년 후 박서방은 안동에서 가장 큰 약방을 열었습니다. 사또의 부인을 구한 일과 사기꾼들을 잡는데 도움을 준 일로 명성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박서방의 약방을 찾았거든요. 손님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님,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박서방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온 것이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박서방은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박서방의 정직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반한 약방집 딸이었지요.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부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옛날에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써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침착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법이에요. 박서방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박서방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박서방이 젊은이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젊은이들아, 세상에는 쉬운 길로 큰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이 많지만 그런 길에는 항상 함정이 숨어 있는 법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비록 돈은 조금 늦게 모을지언정 마음은 평안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느니라. 젊은이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님, 요즘은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박서방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야. 나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단다. 이렇게 박서방은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사기꾼들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안동 땅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답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지만 박서방처럼 정직하게 살고 위기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